그리고 이제 약국들의 약국과 병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들이 왼쪽은 아마 약국 자료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주변에서 약국에 가보시면 약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좀 큰 약국에는 한 3명, 4명 정도 약사가 상시 근무하는 약국들은 굉장히 큰 약국입니다. 그래서 약사와 또 그 약사를 보좌하는 그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또 한 명씩 따라붙기 때문에요. 보통 대부분의 약국은 1명, 2명, 3명 이내의 약사가 근무하는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5인 이하 사업장이 뭐 소박하게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하면 좋기도 하지만 그 복지 측면에서 노동법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약사나 5인 이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법적인 보호 혹은 필요한 어떤 권리들을 찾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동네 지역약국에서는 약사가 1명, 2명, 3명 이내라면 큰 병원들은 생각보다 놀랍게도 서울 아산병원 약사가 170명이나 되는 약사가 현재 존재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고 큰 대학병원은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약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노동시간이라고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약사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게 근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반에 와서 문을 열고 6시 퇴근하는 풀타이머가 있는가 하면 오후 2시 와서 8시 반에 퇴근하시는 분, 아침 9시부터 오전만 근무하시는 파트, 2시부터 와서 6시에 근무하는 파트 약사님이 계시고 전에 저희가 10시까지 약국을 운영할 때는 6시에 대학원 약사님들은 6시에 출근하셔서 밤 10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또 토요일, 일요일만 전대병원에 근무하시는데 주 5일 근무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는 게 아깝다고 그 중에 하루는 저희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주중에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시는데 저녁 시간에 월수금이나 화목토 또 저희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다양한 근무 형태가 존재하고 그래서 급여 체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풀타이머 기준으로 보통 지금 6년제 약대를 나와서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 혹은 9시간 체류하시면서 주 5일 근무하시는 약사님들 기준으로 실제 수령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아가세요. 전에는 토요일날 뭐 예를 들면 토요일날 격주로 근무를 하신다거나 매주 토요일날 반나절 근무를 하신 분은 한 450만 원 실수령액 기준. 그래서 세금과 사대보험 관련된 비용을 약국에서 보통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세전 급여는 500 몇십만 원 정도니까 연봉은 초임 약사가 대학 졸업하고 막 나와서 가는 약사님들이 한 6천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월 정도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월급을 받는 직장 중에 또 그 연봉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항상 약사가 1등을 차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막 졸업하자마자 받는 초봉은 아마 약사가 제일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약사들의 그 임금 체계 문제점은 1년 된 약사나 2년 된 약사나 혹은 3년 된 경력 약사가 우리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의 호봉 체계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그게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1, 2년 정도 대부분 근무 약사를 하고 자기 약국을 개업해서 떠나서 오너가 되면서 급여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파타이머 약사님들은 시간당 얼마씩으로 계산되는 그런 그런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막 처음에 이 강의를 제안받았을 때 노동인가? 물론 저희들끼리 약국은 노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감정노동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잡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이란 말을 쓰기가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노동으로 인정해 주실까? 뭐 고단하게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랬는데 제가 약국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적어보다 보니 맞아, 나는 약사 노동을 하는 노동자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직원이 1명, 약사 1명 데리고 일을 하면은 덜 복잡하겠지만 저희 약국이 사람이 많을 때는 1년 내내 사람을 구했었고요. 그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인터뷰에서 어렵지만 그 사람을 저희 약국에 맞게 교육시키고 또 사람이 많다 보면 그 안에 분란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 직원들이 많은데
일단 많이 싸워요.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오래된 연차 한 10년 된 주부는 새로운 신입사원을 알게 모르게 갈구어요. 그래서 맨날 한 3개월이 채 못 돼서 신입사원들이 어느 날 울면서 찾아와서 약사님 관둬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으로서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 그분들 물론 노무 컨설팅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대보험 관련, 또 급여 관련, 해가 바뀌면 또 직원들하고 연봉 협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퇴직과 연차 휴가 관련 문제들도 사람이 많다 보니 복잡하고, 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 건물에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과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과 원만한 소통,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주신 처방전에 오류들이 좀 있어요. 그걸 직접 통화해서 이런저런 사항을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릴 때 이게 잦고 빈번하게 되면 선생님도 민망하시고 저희들도 좀 죄송한 것도 있고 기분 상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 그런 것도 저희들이 주요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원장님들이 약품을 결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분기에 따라서 또 해가 바뀌면 혹은 시시때때로 저희들의 재고와 무관하게 원장님들이 약을 처방을 변경하실 때 저희들이 이제 재고가 고스란히 남으면 그 약을 저희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병원과 협의해서 저희 재고를 소진시키면서 새 약을 쓰게 해달라 요청을 협의하는 과정도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가장 큰 저희들의 이걸 노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여러분들이 약국을 방문하실 때 저희들이 환자를 만날 때 5분 10분 단위로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서 그분의 요구를 빨리 캐치하고 그분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드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제깍제깍 반응해서 대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것. 그래서 환자들과 상담하고 환자 관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어려운 것처럼 저희도 정말 다양한 취미의 고객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희 수학과가 있어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또 이비인후과의 그 난청 때문에 오시는 나이 드셔서 노화에서 난청 오시는 분들까지 한두 살짜리 혹은 6개월짜리 영아부터 90살이 넘으신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환자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이 드신 외로운 노인분의 얘기도 들어드려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느린 속도도 저희가 맞춰서 속도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문제가 없는지 다른 것들도 봐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과 시간을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제깍제깍 시간 안에 잘 필요 니즈를 해결해드려서 보내드리기가 정말 어렵고 저희 근무약사한테 어제 오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게 제일 뭐냐?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환자들을 만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근무를 하게 되면 2시간은 바깥에서 조제된 약을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일반 약품 필요한 것을 판매하고 필요한 질문에 상담해주는 일을 2시간 하고 안에 2시간은 들어와서 조제를 합니다. 4시간 풀로 환자들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2시간은 앞에서 2시간은 뒤에서 점심 먹고 쉬었다가 다시 2시간은 앞에서 2시간은 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는 이제 문전약국이라 처방전을 주로 수여하는 약국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약국들은 6시 정도 되면 병원 진료가 끝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많은 환자들, 동네 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 상담 및 일반 의약품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이 전체 매출에서 뭐 한 40% 이상 차지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니즈, 시대에 따라서 건강 보조식품이나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골라주고 그 매출로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출을 증대 혹은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약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약들이 중간중간 떨어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에서 수입이 안 돼서 원료가 부족해서 약 생산이 중단되는 약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원장님들은 계속 그 약을 써야 되고 대체 불가한 약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그 약을 재고로 확보해서 최대한 길게까지 버텨주느냐, 이것도 저희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많이 하고요. 좀 놀라우시죠? 거의 그 27년, 8년 차 공인회계사로 활동 중인데요. 보면은 그 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 업무, 아까 약사 업무도 어렵다고 하셨지만 공인회계사들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변경되는 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계학 쪽에도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업무 영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새로운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사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원장님께서, 학장님께서 그 4달 일하고 나머지는 좀 쉬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4달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 또 단련을 시키고 자기 그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대부분의 대화하는 사람들이 대표이사나 아니면 경영진이나 임원진들과 면담을 하고 그거에 따른 그 이야기를 자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경영 사주랄지 돌아가는 경제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공인회계사가 이제 뭐 하는 직무인지 다들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어슈어런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보통은 회계감사입니다. 재무제표를 그려놓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이 되고 그거를 공시를 하고 아니면 외부에 공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그 세부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감사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상장사 자산 규모 120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보시면은 그 공공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공사나 공단 이런 데는 이제 회계 감사를 안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영역이 확대돼가지고 전부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최근에 기부금 모집을 해서 횡령 사건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책임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 단체에 대한 그 회계 감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 회계, 고등학교 회계, 그 학교 회계는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의 회계를 그 수많은 그 대학을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아마 감사 인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대학 회계를 감사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올해 이제 그 회계 감사를 대학은 정식으로 회계 감사를 강제로 공인회계사 협회에 배정을 해가지고 감사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또 어제도 그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랄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횡령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고 그 회사가 기업이 아무리 건실하더라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존폐 위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부 통제 회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배 구조라고 그러는데 지배 구조라는 게 그 경영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쉽게 말하면 지배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그 오너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이제 쭉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다음에 내부를 통제를 통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슈어런스 부분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텍스인데요. 사람들이 보면은 텍스는 그 탈세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면은 그 세율이 20%가 제가 생각할 때 10%나 20%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을 잡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어떤 그 정상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조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불만이 있는 게, 조세를 내는 것도 조세 협력 비용인데 그 협력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게 설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하나, 최근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뭐 개인별로 700가지 이상의 시뮬레이션 그 옵션 사항이 나온다, 개인별로. 그렇게 되면 누가 그거를 계산을 해서 주겠느냐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자문은 그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로컬이면서도 그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역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보시면 직무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회계사들의 그 업무 영역부터 그다음에 보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이제 작은 일들은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태이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시청의 회계감사 결산위원 같은 경우도 회계사들이 들어가서 1년 그 리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보수도 너무 작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못한다 해가지고 회계사들을 지금 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부동산의 대규모의 그 상업시설, 그 다음에 부동산 관광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뭐 20년, 30년의 플랜을 짜서 이게 수익성이 있어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하는데, 이런 자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용역비를 받고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전략 경영 컨설팅부터 파이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을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사들을 연결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이런 파이낸싱 이런 자문들은 뭐 예를 들면 뭐 20억, 30억씩 수수료가, 왜냐하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M&A인데요. 그 기업의 인수, 그 다음에 합병 이런 데 있어서 저희 우리나라는 기업 인수 합병이 굉장히 규모가 작은 편인데,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저기 트위터 인수한 거 보시면은 55조거든요. 55조 달러, 55조인지 55조 달러인지 55조입니다. 근데 그 인수 대금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데, 걔네들 실제로 그렇게 이익이나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미래의 가치에 나중에 그 기업이 영속한다고 보고 그거를 매년 예를 들면 20%, 30%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M&A는 20년, 30년, 예를 들면 100년을 벌 수익을 일시에 쭉 땡겨가지고 그거를 가치를 환산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주고 사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가치 인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저기 그 동네 약국에 단순히 이제 약 조제하시는 분만 계신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동네에서 세무 쪽을 하는 부분은 간단히 이제 그 북키핑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장을 하고 간단한 세무 신고를 해주는 그런 영역에 있고, 지금 비펌 회계법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그 공인회계사가 이 업무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사별로 어시오런스에 강점이 있어서 어시오런스 지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텍스도 그 세분화돼 있어서 텍스, 그 다음에 국제조세 쪽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자문하는 M&A, 아까 그 트랜잭션 서비스라고 해서 서로 아까 양수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분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분야를 전부 각각의 회계사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세분화되어 있는 회계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직을 사회가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시험이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어떤 면허를 주고, 그 면허를 가지고 사회 안에서 일정한 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 그 활동을 하게 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위 박사님은 그 뭐죠? 소명의식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송진희 회계사께서는 직업,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을 이제 강조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변호사의 경우는 뭘까? 변호사는 여러 사람을 변호하고 하는 것이지만 변호사의 그 업무를 이 사회에서 계속 필요하게 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담당해야 되는 공공성, 공익성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이제 크게 송무, 자문, 뭐 여러 가지 사회활동,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게 송무죠. 송무는 이제 뭐 크게 보자면 의뢰인 상담, 법률 서면 작성, 그다음에 법정에서 변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변호사가 이제 담당하는 그러면 의뢰인은 층이 너무나 다양하죠. 저희는 태아도 변론합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네, 태아. 그리고 대통령도 변론합니다. 그리고 거지도 변론합니다. 또 뭐 우리나라에 아직 국적도 없는 외국인도 변론합니다. 자, 이런 많은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도 변론하고 개인 기업도 변론하고 자영업자도 변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그 의뢰인의 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빚어지는 이해관계나 각종 법률 문제 각각의 층위에서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는 이제 그런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방어를 하고 또 변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의 이제 뭐랄까 의미는 뭘까?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변호사란 개인 또는 법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소송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어떤 변론을 진행하는 것.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개인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론을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변호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아까 각 층위에 있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는 이제 TV에서는 엄청나게 법정에서 이제 막 변론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법률 서면을 작성합니다. 복잡한 문제, 어떤 새로 제기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금방 그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쟁점, 중요한 부분,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 서면을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작성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된 법률 서면을 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이제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는 이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게 가장 긴 어떤 시간을 투여하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뭐 저녁 시간 또 혼자 있는 시간 또 주말에 나와서 뭐 자기 시간을 확보해서 서면을 작업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태아도 변론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직면하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 그 변호사의 어떤 사고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잘못된 아까 위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약물을 투입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그러니까 청구할 것인가 그때의 손해액은 또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이제 이미 지금 한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트랜스젠더인,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성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여성이었을 때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강간이냐 아니면 추행이냐 이런 문제, 또 어떤 누군가를 정할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여성으로 봐야 될 것이냐 남성으로 봐야 될 것이냐, 또 요즘 동성애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동성애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이냐, 동성 부부에게 어떤 사회적 그 보장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수령할 수 있는 것,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로서 기재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변호사의 손을 통해서 변론을 거쳐서 법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투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권리 구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런 다수의 소송이 쌓여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사회의 법을 만들고 제도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민사, 형사, 행정, 뭐 가사, 그리고 이제 법인회생 이런 업무들이 이제 있고요. 이제 저는 그 민사와 행정 그리고 법인회생 분야에서 그동안 충분히 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자문 관련한 업무가 요즘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법정에서 변론하는 거는 이제 다들 뭐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문하는 업무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잘못됐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가고 비용도 커지고 어떤 일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뭐 단체나 기업이나 또 개인들도 이런 자문에 대한 그 요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문 업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진희 회계사께서 M&A나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업 회계 이런 부분에서도 변호사가 같이 조력해서 어떤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광주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은 이제 5명 정도 변호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규모이고 광주에서는 그 정도면 가장 큰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규모 법인들은 뭐 700명, 뭐 800명, 500명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주로 송무 위주의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은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뭐 이렇게 작은 자문 정도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들의 주된 수익 구조는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과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분쟁, 또 중재, 또 M&A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 또 M&A 과정에 이 법무법인이 직접 참여해서 양쪽의 어떤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것. 그래서 이 자문과 관련된 그 보수나 이 성과가 그러니까 대형 로펌 경우에는 훨씬 더 지금 커져가고 있고 수익도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호사가 각종 뭐 사회활동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이제 개인들을 위한 이렇게 그 변론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아예 이 공익적인 업무만 장담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단체에서도 아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두고 있고 아예 해당 어떤 파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성애자만을 어떤 변론하거나 그쪽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공익법인, 외국인 노동자만을 위한 공익법인, 또 노동자만을 위한 공익법인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 자체의 활동을 변호사 단체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갈수록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단체에 이제
일반 변론하면서 참여해서 활동하거나 또 뭐 기업에 특강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무실 운영입니다. 변호사도 결국은 이제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뭐 일해가야 되는 법인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실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또 어떻게 잘 운영해 가야 될지에 대한 매달 고민하는 이제 그런